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유통마케팅 보겠습니다. 46번 아래 글 상자에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은 기억 척도는 대상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숫자들을 의미하며, 니은 척도는 응답자가 질문의 대답들 간의 상대적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이다. 자, 한편 땡땡 척도는 대상 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고, 이때 0점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땡땡 척도는 절대 0점을 고정시켜 응답자 간의 절대적 격차를 규명하고 원래 응답들을 비교할 수 있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을 규명하고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나오고 또 숫자를 사용한대요. 자, 이 숫자를 사용하는 척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서열 척도와 명목 척도, 이렇게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이 이 두 가지가 친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열 아닌 명목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 명목이란 것 자체가 이제 대상의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분류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명목 척도가 되겠죠, 기억은. 그래서 4번, 5번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니은도 볼게요. 니은 척도는 응답자가 질문의 대답들 간의 상대적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자, 이 질문의 대답이죠. 이 대답이라는 대상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표시하는 거죠. 자, 상대적 정도를 그럼 뭐로 표시한다? 숫자로 표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명목 척도 나왔으니까 남은 명목 숫자를 사용하는 척도는 서열 척도겠죠? 그래서 3번도 일단 정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척도는 대상 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고 대상 간 격차를 비교를 할 수는 있네요. 자, 그리고 이때 0점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0점이라는 기준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항상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등간 척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간 척도, 나머지 비율 척도 남았는데 비율 척도를 보면서 우리 등간 척도 좀 이해해 볼게요. 자, 리을은 비율 척도겠죠?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을 고정시켜 응답자 간의 절대적 격차를 규명하고 원래 응답들을 비교한다. 자, 이 비율 척도라는 거는 0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격차를 파악하고 비율을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비율 척도는 어떤 법칙들을 수식화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요 개념을 같이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 자,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우리 크기 등의 차이를 수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0이라는 0점이 사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7번 아래 글상에서 설명하는 이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리타드 노먼에 의해 주장된 이 용어는 고객과 기업이 접촉하는 접점에서 짧은 시간 만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면 전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서 종업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 우리 뇌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뭐 거의 1초도 안 걸린다고 하죠. 우리 첫인상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고객에게 첫인상을 잘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정답은 3번입니다. 진실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결정적 순간이다 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8번 슈라만 이름 재밌네요. 자, 페러 슈라만 등이 제시한 서비스 품질 서브퀄 5가지 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서브퀄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죠. 자, 이 서브퀄 5가지 유형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외워볼게요. 자, 유신응확공이죠. 자,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확실히 외워볼게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이죠. 자, 그래서 요 5가지 해당하지 않는 거 편의성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고객 관계관리 CRM에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두리뭉실한 문제는. 자, 1번 지갑 점유율. 자, 이건 소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고객 활동 척도,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RFM 분석. 자, 이것도 봐야 될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맞는데, 자,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경쟁사 고객 확보율. 자, 이거는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와는 전혀 상관없죠. 우리 기존 고객을 관리를 하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겠다는 게 고객 관계 관리이기 때문에 경쟁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RFM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리센스. 얼마나 최근에 언제 구매를 하셨냐. 이 R과 그리고 구매 빈도, 프리퀀시죠. 프리퀀시. 자, 그리고 빈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의 구매 금액, 모넌터리. 자, 이렇게 해서
FM이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이 기업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CRM과 RFM은 절대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두리뭉실한 문제 읽으면서 풀면 되죠. 1번,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마케팅 수익 목표, 원가, 경영 전략과 같은 내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자, 굳이 뭐 다른 이야기를 달 필요가 없겠죠. 자, 맞는 말이고요. 2번,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 및 경쟁과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내부, 외부 당연히 고민해야겠죠. 3번, 구매 가격의 일정 이익률을 반영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원가 기준 가격 결정이다. 자, 그렇겠죠. 원가가 만일 얼마다, 그러면 이익을 30%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보통은 많이들 정하시죠. 4번,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가치에 따라 가격 결정하는 방식은 수요 기준 가격 결정이다. 자, 수요 기준 가격 결정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가치, 이 상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시장의 경쟁 강도 및 독과점과 같은 경쟁 구조에 따라 가격 결정하는 방식은 가격 차별 결정이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저 지금 경쟁 강도와 독과점, 이런 경쟁 구조에 따라서 이 경쟁이 심하니까 우리 가격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회사는 얼마나 파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경쟁 기준 가격 결정이다. 경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내용은 가격 차별 가격 결정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매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유형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식품 등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폐기 손실. 자, 이거 로스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자, 2번, 매장에 상품이 준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판매 기회 손실. 자, 이것도 손실의 유형이라 볼 수 있고요. 실제 재고 조사 후 장부상의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의 차이로 인한 재고 조사 손실. 자, 이것도 당연하고요. 4번, 제품의 가격을 인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인하 손실. 그쵸, 이거는 순이익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타격이 제일 큽니다. 자, 5번, 유행의 변화로 인해 성장기 상품이 쇠퇴기 상품으로 변화하는 상품 회전율 손실. 자, 요거는 지금 매장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요거는 환경이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이나 이런 환경 같은 거시적인 게 변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매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2번, 아래 글 상자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업. 땡땡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된 자금의 조기 회수를 꾀하는 정책으로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유리하다. 그렇군요. 자, 니은은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에 저가격을 책정하여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해 많은 구매자를 신속하게 끌어들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기업은 결국 보니까 내가 투자한 자금을 조기 회수해야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 니은은 지금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실은 뭐 영어로 써있지만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스키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키밍 프라이싱 폴리시죠. 그래서 초기 고가격 전략이라고도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조금 비싼 금액으로 들어와서 투자 금액을 일단 빨리 회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가격을 하락시킨다 라는 특징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니은이 퍼넌트레이션 프라이싱 폴리시죠. 자, 이 퍼넌트레이션이 침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침투 가격 전략이다. 자, 이런 거는 언제 쓰냐? 우리 자사의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우위가 있다라고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자, 중저소득층을 목표로 정했을 때 효과적이며, 이익 수준이 낮아서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규 점포, 신규 회사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익이 너무 낮아서 사실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익이 낮은 제품을 다룰수록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한데, 이미 진입해 있는 곳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시장 점유율 꺾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2분 가격 정책이 있어요. Two Party Price Publishing이죠. 자, 그리고 기본 서비스 가격에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가 있는데 추가 이용하시면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추가 제품 구매하시면 이 가격이 붙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번들링 프라이스 폴리시죠. 제품 묶음 가격 전체, 번들링이 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제품을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거죠. 우리 과자 여러 개 묶어서 파는 게 제품 묶음 가격 정책이구나. 그래서 오늘 마트 가서 과자 묶여 있는 거 볼 때마다 번들링 프라이스 폴리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굳이 외워주실 거예요. 자, 우리 3번.
상품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1번부터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편의품은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느낄 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구매하기 쉬워야 되고요. 편의품 파는 곳은 자주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매품의 경우 구매 전 제품과 비교를 통해 최저의 구매가 발생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매품부터 우리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객들이 정보를 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전문품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3번 고급 향수, 스포츠카 및 디자인의 의류는 전문품에 해당한다. 자, 당연하죠. 자, 선매품에는 가구나 냉장고 등이 포함되며 편의품에 비해 구매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자, 또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전문품은 상대적으로 고가격이기 때문에 맞죠? 지역별로 소수의 판매점을 통해 유통하는 선택적 유통 경로 전략이 유능하다. 자, 틀렸죠. 자, 우리 유통 경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약적이 있고요. 집중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자, 집약적 유통 경로가 있고, 그래서 선택적, 그리고 전속적이 있죠. 그래서 집중적 우리 편의품이고요. 선으로 시작하는 거 선매품이죠. 전으로 시작하니까 전매품이다. 자, 전문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전문품이라서 상당히 고가격이죠. 그래서 상점을 많이 차려둘 수가 없어요. 대신 전문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는 전속적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내용이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54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회복을 위한 공정성 차원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실패한 후 서비스를 회복하는 것은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비스 실패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서비스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와 같은 직원의 회복 노력은 고객들로 하여금 진정성 있고 공정하며 정중하게 지적돼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공정성을 소비자가 지적할 때 서비스 회복에 대한 고객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요거는 그러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쨌든 기업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아주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하지 말고 문제 해결도 제대로 하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고객들이 다시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보니까 지금 요거는 자, 2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고객들도 한번 봐줄게.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 우리가 또 한 번 더 열심히 사줘 볼게. 이렇게 하는 고객 만족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들 중에 이제 절차적 공정성은 뭐냐? 서비스 결과에 대한 성패의 절차를 고객이 지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올바른 방침을 세웠나, 정책을 다시 바꿨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을 고객이 지각한 게 절차적 공정성이고요. 상호작용성 공정성 우리 봤죠? 고객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고객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사과를 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대충 사과를 해요. 그건 자필 편지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설명이나 태도, 이런 사과 등이 상호작용성 공정성에 해당하고요. 자, 분배적 공정성은 뭐냐?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결과나 약속이 잘 제공됐는지 지각하는 거예요. 자, 가격 할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격 할인 안 됐잖아요. 환급해준다고 그랬으면서 왜 환급 안 해줘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게 분배적 공정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 풀 전략과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풀 전략, 푸시 전략 너무 많이 나왔죠. 자, 문제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1번. 제조업자가 자신의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촉진하는 것은 풀 전략이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소비자한테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자, 2번. 풀 전략은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자 제품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전략이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소매업자, 도매업자들이 유통업자의 물건을 직접 찾게 만드는 거죠. 소비자들이 마트 가서 이거 삼립호빵 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삼립호빵 사놔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제 풀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전략.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이 직접 촉진하는 전략이다. 이것도 맞죠. 푸시 전략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우리 소비자 쪽으로 내리갈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4번.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상대로 인적 판매,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를 제공한 것은 푸시 전략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사람을 직접 만나서 파는 인적 판매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푸시 전략에서 이제 상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갈굼 단계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일반적으로 푸시 전략의 경우 인적 판매보다 자, TV 광고 효과적이다. 반대로 됐죠. 푸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 인적 판매를 하는 게 낫겠죠. 자, TV 광고는 뭐다? 그러면은 풀 전략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56번. 아래 글 상자의 사례
기업들이 실행한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의 유행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겠습니다. W사는 최상의 품질, 최소로 항된 풍미 가득한 그리고 천연 그대로 보존된 음식을 제공한다는 철학으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 자, 어떤 철학과 이미지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는 거죠. 자, T사는 맛과 품질이 좋은 오가닉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시하는 전문 식품 소매점이라는 가치 제안을 기반으로 자사를 포지셔닝했다. 자, 어떤 또 내 캐릭터 지금 컨셉을 확실히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 보니까 뭐 다 근데 비슷한 말이 나오네요. 자, 근데 요거 보니까 사용 상황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죠. 자, 제품군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W사와 T사가 다루는 게 약간은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자, 품질과 오가닉이라는 게 그래서 좀 다르고요. 자, 제품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 천연, 그대로 보존된, 그리고 얘는 오가닉 식품이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 사용자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경쟁하는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내용 보면은, 자,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은 이런 거예요. 우리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났을 때 소화기를 쓰시면 돼요. 라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약간 그런 개념. 우리 제품은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우리 제품은 그런 분들이 더 잘 쓰십니다. 라고 일단 타겟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쟁적 포지셔닝은 우리 콜라가 진짜 콜라예요. 우리 핸드폰 진짜죠. 삼성 핸드폰이 최고입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해서 하는 포지셔닝이 경쟁적 포지셔닝이다 라는 개념 뉘앙스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아래 글 상자의 기업이 자사의 여러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자, 글로벌 패션 기업 V사는 진 이외에 여러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겠다. 아웃도어 사업부에 속해 있는 NF는 열흘 야외 매니아층, 특히 추운 날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고객층들을 위해 새옷, 장비 및 의복을 제공한다. 스포츠웨어 사업부에 속한 N은 항해와 바다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고급 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V는 스케이트 신발 전문 브랜드로서 시작되었으며 R은 서핑을 모티브로 한 신발과 복장 전문 브랜드로 포지셔닝 되어 있다. 즉 소비자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든 V사라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패션 제품을 제공한다. 자,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뭔가 각자 파트를 맡아 있는 친구들끼리 뭔가 모여서 회사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든 우리는 거기에 맞는 패션 제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회사를 지금 차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정답이 5번 되겠죠? 자, 심리 묘사적 세분화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 행태에 대한 세분화를 하는 거라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행태로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했던 말 2번 했네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소비와 이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것을 우리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헷갈릴 만한 게 사실 행동적 세분화,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나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심리 묘사적 세분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위적 세분화는 뭐냐면은 소비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관련된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시는데 기쁨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살 때 뭐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겠다라는 게 이제 행동적 세분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인구 통계학적은 말 그대로 가족,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것들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해서 시장을 분할해본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지리적은 말 그대로 위계별로 나누는 거죠. 지역, 지구, 군 이렇게 분할해서 세분화한 다음에 집중할 지역을 결정해서 집중적으로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심리묘사적 세분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8번 표적시장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 세분 시장들에 대한 평가가 수행된 뒤 기업은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몇 개의 세분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표적시장 선택이라고 한다. 자, 맞는 말일까요? 자, 맞는 말입니다. 요게 표적시장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비차별적 마케팅은 세분 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이 지역 간의 이 세분 시장을 우리가 정했지만 그 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이 제품 하나로 그냥 밀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차별 마케팅의 이제 일단 첫 번째 핵심 내용이고요. 3번.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소비자들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며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초구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되었는데, 자, 요거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비차별적 마케팅 내용이 아니라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차별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분 시장에 대한 마케팅 조사와 계획을 아예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품 전체 시장을 그냥 이거 다 똑같아. 세분 시장 특성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밀어붙여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고요. 내용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볼게요. 자, 4번. 차별적 마케팅은 여러 개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각각의 표적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전략이다. 자, 그에 맞게 한번 우리 하나하나 다 맞춤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 마케팅과 비차별적 마케팅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9번. 매력적인 세분 시장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시장 규모와 수익성을 가져야 한다. 자, 요거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자, 충분한 시장 규모와 수익성을 가져야 한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높은 시장 성장률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야지 당연히 매력적인 세분 시장을 할 수 있겠죠? 자, 3번. 경쟁사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 자, 당연한 말이고요. 4번. 자사의 역량과 자원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도심에 갈 수 없는 거라면 부도심이라도 가야겠죠. 자, 5번. 세분시장 내 고객군의 선호가 다양해야 한다. 자, 고객군의 선호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는 아까 58번에서 봤던 차별적 마케팅을 더 수행해야 돼요. 근데 비차별적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분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굳이 마케팅을 많이 펼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은 들어가는데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선호가 다양해서 오히려 더 진입하기가 까다롭다. 여기 들어가서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분 시장화의 조건을 한번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측정 가능성이에요. 시장이나 구매자에 대한 구매 특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접근 가능성,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5번 같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에서 너무 떨어지고요. 유지 가능성, 세분 시장은 자, 이익을 낼 만한 충분한 크기를 보여야 된다. 자, 이게 1번의 내용이죠. 충분한 시장 규모와 수익성을 가져야 한다. 자, 4번 실행 가능성, 매력 있는 세분 시장에서 구매자 욕구에 부응할 만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질성, 경쟁사나 기존 상품에 대한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즉 경쟁사 대비 확실히 우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품이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가지 내용들 머릿속에 대충만 담아 주셔도 아마 이런 문제는 금방 푸실 거예요. 60번. 판매 촉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판매 촉진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 활동을 말한다. 자, 그렇죠. 단기적 활동을 말하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중기적일 수는 없겠죠. 자, 단기적인 활동이 판매 촉진이다, 판촉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2번. 판촉은 기업이 설정하는 목표에 따라 소비자, 중간상, 판매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 그렇죠. 우리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하는 판촉도 있고요. 물론 제조업체가 소비자가 아니라 소매상에게 하는 판촉도 있죠. 자, 그런 별로 여러 가지 대상은 나눠질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3번. 소비자 판촉에는 가격 할인, 무료 샘플, 쿠폰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그렇죠. 요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쿠폰, 샘플, 가격 할인,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하죠. 우리 무료 샘플. 자, 그리고 4번. 샘플과 프리미엄 상품은 다르죠. 자, 판촉용으로 주는 건데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대개 중간상 판촉은 소비자 판촉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 틀렸죠, 이게? 자, 중간상을 위한 판촉은 소비자 판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중간상이 뭔가 거래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판촉 비용도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쪽 위해서는 그 상위 단계에서는 더 많이 지불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촉 비용은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61번.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매입 방식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신제품 또는 가격이 비싼 제품인 경우 주로 이용하는 매입 방식이다. 자, 그렇죠. 자,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입점업자의 제품을 진열해 판매 후 판매된 상품에 대해 사전에 결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자,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반품 조건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봤을 때, 자, 우리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 아니죠. 수수료액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직매입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특약매입, 임대율 전환매입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매입도 당연히 아니겠죠. 전환매입은 뭐 주식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주식을 팔아서 그 판값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걸 전환매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특약매입이라는 것은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제품일수록 내가 많이 사놓으면 재고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특약 매입을 하는 거고요. 이 특약 매입에는 판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물건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납품업자에게 납품 금액을 지불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 팔리고 남은 재고는 납품업자가 다시 회수해 간다는 특징이 이 특약 매입에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2번. BMD와 B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 진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은 4번인데요.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BP를 통해, 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BP를 통해 중점 상품과 중점 테마에 따른 매장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품보다는 진열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 매장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뭔지, 이 상품이 어떤 건지를 잘 진열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열 기술보다는 상품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1번부터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MD는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잡을 수 있게 시각적인 요소를 연출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이다. 그래서 이 BMD에 여러 가지가 있죠. BP가 있고, PP가 있고, 또 IP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2번. BMD는 레이아웃이나 진열은 물론 건물 외관, 쇼윈도우, 조명 등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BMD는 뭔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 VP는 점포의 쇼윈도우나 매장 입구에서 유행, 인기, 계절 상품 등을 제한하여 고객의 매장으로 접근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여주고 들어오게 하자라는 거죠. 자, 이쁜 거 보여주고 들어오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5번. VP는 벽면 및 테이블 상단에서 보여주는 PP 또는 행거 선반iter에 진열되어 있는 IP와는 다르게 매장의 상품이 이미지를 높이는 주력한다. 그렇죠. 이게 VP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PP 같은 경우는 뭐죠? 고객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이러한 팝업 스토어, 이게 팝업 광고를 POP 광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 광고는 이제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IP는 말 그대로 이 상품 자체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쁘게 잘 진열해서 고객들이 그로 하여금 이거 너무 이쁘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IP다 라고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볼게요. 크로스 머천다이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은근 자주 기출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소비자가 함께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들을 가까이 진열한다. 자, 크로스 머천다이징이 뭔지 일단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연관 있고 관련 있는 상품들을 같이 진열하거나 연관된 점포를 인접시켜 고객이 물품을 동시에 구매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되는 친구들을 같이 두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한 제품을 구매하러 왔다가 연관된 다른 제품까지 같이 구매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넥타이 가게와 셔츠 가게는 같이 있으면 좋다, 아니면 같이 물건을 다루면 더 좋다 라는 게 이제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내용에는 굉장히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사재기하는 비중이 높거나 상품이나 용량이 큰 상품에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크로스 머천다이징을 하려면은 일단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게 좋겠죠. 관련된 상품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모자를 사도 모자에 달 수 있는 브로치, 크록스를 사러 가도 크록스에 붙일 수 있는 파츠를 같이 팔거나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용량이 작은 상품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는 용량이 작은 상품이 당연히 좋겠고요.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물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마진이 높으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뭐 크로스 머천다이징 거는 전혀 뭐 관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3번도 보시면은 핵심이죠. 동시 구매를 노리는 방법으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 제한이 가능하다. 자, 이 머플러에는 또 이 셔츠가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 머천다이징 개념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64번. 점포의 레이아웃 및 진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통로 주변에는 점포의 개성을 나타내는 주력 상품을 위주로 진열한다. 그렇죠. 주통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니까 주력 상품을 넣어야겠고요. 자, 2번. 벽자형 레이아웃은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해야 더 효율적이다. 자, 이게 맞겠죠? 우리 격자형 레이아웃이 물건을 가장 많이 진열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3번. 프리플로형 레이아웃은 자, 집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구성한다. 자, 그렇구나 라고 지금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프리플로는 집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만들어낸다. 알아두시고요. 루프형 레이아웃은 주요 통로를 통해 동선을 유도하여 진열 제품으로 최대한 노출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루프형 레이아웃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동선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동선이나 이런 우리 가게 안에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레이아웃이 루프형 레이아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직선형으로 병렬 배치하는 부티크 레이아웃은 지하상가나 아케이드 매장에 주로 사용한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이 일단은 가장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직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격자형 레이아웃에 해당할 것이고요. 부티크형 레이아웃은 우리 자유형 레이아웃에 들어간다. 패션 지향적인 점포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티크 레이아웃은 자유형 레이아웃에서 약간 자유형 점포 배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내용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5번. 점포의 구성 요소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요거는 1번부터 볼게요. 점포의 시장 점유율. 자, 점포의 구성 요소와는 다르죠. 지금 상품 구성, 가격 정책, 편리성, 이미지 이런 것들은 시장 점유율은 점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문제죠. 66번. 상품 유형에 따른 진열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고객이 많이 찾는 중점 판매 상품은 엔드매대에 대량 진열하여 판매를 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 이렇게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진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진열대 있으면 여기가 통로라고 볼게요. 그럼 요 끝 부분을 이제 진열대 요 끝 부분을 우리는 엔드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요 진열대 끝 부분을 엔드매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래는 여기는 중점 상품들을 두는 것이 좋다. 왜 3면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 상품을 두는 게 엔드매드가 맞고요. 2번. 잘 팔리는 고해준 상품은 페이싱을 넓혀 고객의 눈에 더 잘 띄게 한다. 자, 상품이 접촉하고 있는 면적을 넓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잘 띄게 상품이 여기저기서도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맞고요. 3번.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불가하나 판매량이 적은 구색 상품은 진열량을 제한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이거는 뭐, 굳이 있어야 되나? 약간 잘 안 팔리는데 싶은데, 또 이게 없으면 또 약간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신 진열량을 제한하자. 많이 진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익 금액이 높아 육성해야 하는 상품은 POP 광고나 시식 판매로 판매를 촉진한다. 자,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고를 많이 때려주는 거는 이익 금액이 높기 때문이겠죠. 자, 5번. 기간별로 판매량이 달라지는 시즌 상품은 다른 상품 카테고리와 동일한 공간에 진열하여 매장에 변화를 준다. 자, 그렇지 않죠. 우리 계절 상품 이런 것들은 우리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여금 약간 그 매장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 상품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약간 층을 옮기는데 약간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던가 매장 입구라던가 매장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열 공간을 따로 해놓는 게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 개방형 유통 경로에 적합한 소비자 구매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선택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죠. 개방형 유통 경로에 그냥 가장 옳은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한다. 이게 바로 개방형 유통 경로에 적합한 소비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 보시면은 고객이 원하는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가장 가까운 상품에서 특정 상표를 구매한다. 자, 이거는 개방형 유통 경로라고는 전혀 볼 수 없겠죠. 자, 이렇듯 내용이 지금 아예 1번과 2, 3, 4, 5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혼자 다른 얘기하는 친구 골라주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68번.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P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PB 정리해보면 유통업체가 만드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왜 나왔냐? 가격 경쟁이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PB 제품을 통해서 이 브랜드, 제조업 유통업체를 브랜드화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PB 제품 자체가 로스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미끼 상품이 된다는 거죠.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이걸 사러 왔다가 다른 상품도 같이 살 수도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소매업체는 PB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겠죠.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니까요. 자, 2번, PB를 통해 다른 유통업체와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만으로 존재를 할 수 있죠. 이마트의 노브랜드라던가 쿠팡의 곰곰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자, 3번, PB가 소비자로부터 사랑받을 경우 점포 축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인기 있는 PB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함께 구매하여 유도할 수 있도록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로스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대형마트는 대개 PB를 유명 제조업체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PB를 인식키려 한다. 자, 요거는 사칭이죠. 거의 사칭.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PB는 그 유통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대표성, 독립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69번. 표적 집단 면접법을 활용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유통 마케팅 조사 상황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자, 요럴 때 우리 표적 집단 면접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자, 이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거죠. 4번, 소비자들의 내면적 욕구, 태도, 감정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계량적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자, 요거 내용 봤을 때 우리 지금 2번 보면은 2번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자, 1번은 지금 일단 두리뭉실해요. 아, 뭐 해야 되지? 3번도 지금 문제가 뭐지? 그리고 4번도 이 감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근데 2번은 검증, 이 논리, 견해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량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 정성적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게 결국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성적 기법이라는 건 사용자의 경험이나 견해 같은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묵지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이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는 거는 표적 시장의 소비자가 6명에서 12명 정도를 선발해서 토론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더 파악을 해보자. 그걸 한번 자료로 써보자.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두리뭉실하게 끝나기 때문에 정성적 기법의 개념을 잘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지는 못하더라도 혼자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되니까 굳이 저는 안 외워도 되지 않은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0번.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델파이 조사법. 자, 이거 델파이 하면 바로 전문가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아까 나왔던 정성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면접을 해보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수요 예측을 파악하는 거고요. 2번,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는 연, 월, 일, 주, 시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부터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부터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인과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뭐다? 우리 정량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개념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박스 젠킨스. 자, 이거는 뭐냐?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젠킨스랑 시계열 분석이랑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박스 젠킨스도 그러면 정량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확산 모형 방법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수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 수집을 하면 좋은데 과거 데이터 수집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해서 이 초기의 데이터만 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앞으로 퍼져나갈까, 확산될까, 요거를 알아보는 것이 확산 모형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상품 시장 매트리스 기법은 수요 예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70번까지 다 봤고요. 저는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